네, 최정환입니다. 어, 발표할 때는 시간 제한을 안 하시더니 토론할 때 10분 안에 하라고 하시니까 짧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글이 길진 않으니까 좀 읽어가는 식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목을 이제 법률가 정치라는 말을 써봤는데 뭐 이미 앞서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벌어지는 정치가 법률가가 정치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정확하게 하면 이제 검사 정치라고 해야 되겠죠. 그 말도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통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조금 순화시켜서 법률가 정치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 말하자면 아까 이제 오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 저기 어딘가 구석에 있는 거를 끌어와서 이렇게 해도 된다. 법에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왜 위법이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행정 어떤 뭐 통치 행위를 한다. 그럼 이게 이제 법률가식의 정치죠. 근데 과연 그게 정치냐?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이해관계가 있고 세력 갈등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걸 조정해가는 것이 정치인데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법은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수단에 특히 형사사법은 그 중에 더 하나의 이제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법률가 정치라는 말을 써봤습니다만 뭐 더 이상 그 설명하거나 이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제목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그 새로운 시행령에 대해서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 미처 시간상 못 다뤘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 뒤에 토론문을 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행령과 관련해서 또 한 두 가지 정도 그 경찰국 설치한 문제하고 그리고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그 중대재해법의 시행령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그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수사 개시 규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지금 입법 예고했죠. 그래서 다음 달 10일에 개정검찰청법과 동시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수사 범위를 최대한 넓히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국회의 입법 취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 자신들이 내세우는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장관이 어떤 부분이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이냐 그걸 좀 말해달라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말을 안 해줄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사실 세 가지죠. 세 가지인데 하나씩 보자면은 우선 이제 2020년에 검찰청법 개정해서 6대 범죄로 제한하고 그 6대 범죄가 뭐가 해당되느냐 이것을 이제 시행령으로 정했는데 그때에도 사실 6대 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6대 범죄라고 하는 그 6대 범죄가 사실 그렇게 명확한 개념이 아니죠. 특히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이러면 이게 사실 추상적인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어디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문제는 입법 취지가 등 중요 범죄라는 겁니다. 중요 범죄로 수사권을 제한하라.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입법 취지였죠. 그러니까 중요 범죄를 규정하면 되는 것인데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이제 많이 끌어다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부터 사실 좀 범위가 너무 넓지 않냐 그런 지적이 이제 계속 있었는데 근데 2022년에 개정 법률은 이제 다시 두 가지로 줄였단 말이죠.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그랬으면 이 취지는 더 줄여라. 지금 있는 시행령에서 더 줄여라라고 하는 것이 누가 더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그 개정의 맥락이나 역사적 배경을 볼 때. 그런데 이것을 더 늘려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요소가 있는 조금이라도 있는 구성 요건을 다 모아서 규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 생각에 차라리 경제에 관련된 모든 범죄 이렇게 경제 범죄를 규정을 하고 그러면 사실 범죄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경제와 관련이 됩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범죄라고 해도 다 경제적인 그 동기가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범죄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법치주의 위반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은 위임 범위 일탈이 아니고 위임 의사에 대한 저항이다. 시행령이 법률의 내용을 전도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중요 범죄, 이것이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냐, 두 개로 제한되는 것이냐, 그 밖의 범죄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그것도 처음에 시행령 제정할 때부터
제한적 열거로 봐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수사권을 범위를 축소시키는 취지니까 이렇게 봐서 그걸 6개로 이제 제한해서 규정해 놓은 것인데 이제 와서 이것이 다시 또 새로운 범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종전에 법무부의 그 그러니까 시행령 제정할 때 해석을 다시 부인하면서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있죠. 이것도 이제 제정 시행령부터 있었는데 직접 관련, 그냥 관련이 아니고 직접 관련, 그 다음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이 아니고 범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적 관련이 아니다. 범죄인이 공통되는 것이 아니고 물적 관련, 범죄가 공통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객관적 사실이 공통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한하고 그 다음에 간접 관련도 제외된다. 그러니까 증거물이 공통되는 경우도 제외된다. 직접 관련, 사건이 공통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에서 범인, 범죄 사실, 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이제 늘려놨죠. 이것도 역시 자의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3가지 정도인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찰국 문제는 이제 앞서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하고 싶은 것은 1990년 당시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서 1991년에 최초로 경찰법이 제정되는 그 역사적 논의의 상황,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빠뜨리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취지가 지금 현재 정부조직법 34조 1항에서 왜 치안이 빠져 있느냐, 행정안전부 소관 사무에서 왜 치안이 빠졌느냐, 그거를 우리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 90년 당시의 역사적인 논의, 그 국회 회의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경찰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모든 법률안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독립된 경찰청을 만들고 경찰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경찰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위원이 돼야 한다. 내무부 장관과 별개로 국무위원이 돼서 경찰행정에 대해서 민주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안된 이 경찰청법 안이 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른바 이제 3당 합당, 1990년에 3당 야합, 이것으로 정부 여당이 바뀌죠. 바뀌면서 법안이 바뀝니다. 바뀐 법안에 어떻게 되냐면 내무부로부터 경찰청은 독립한다. 그런데 그 경찰청은 여전히 내무부 소속이다. 그리고 경찰위원회도 내무부 소속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좀 변형시켜서 그러니까 경찰청을 형식적으로는 독립시키면서 내무부의 통제라고 할까, 형식적인 소속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이런 왜곡된 형태로 노태우 정부가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야당, 그 두 야당 합당을 한 두 야당이 그렇게 타협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가 된 거예요. 경찰청이 과연 독립된 거냐 아니냐, 내무부의 지휘를 받는 거냐 아니냐, 이게 애매모호한 상태가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사실 그 뒤에 경찰청이라고 하는 건 독립된 기관으로 대우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고,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장관과는 별도로 상당히 치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독자적인 의견과 뭐 소신과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해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위원회는 제대로 안 됐죠. 형식적으로만 운영이 됐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그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그 빈틈이죠. 경찰이 독립돼 있지만 내무부 소속으로 돼 있는, 그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돼 있는 그 법률의 빈틈, 정부조직법에 있는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경찰국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이게 법치주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뭐 누가 봐도 역사적 반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민주주의고 퇴행적인 정권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제가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좀 관심이 있는 중대재해법인데, 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중대재해법이 2021년 1월에 제정돼서 올해 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대재해법의 중요 핵심 내용이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인데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용노동부가 이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시행 7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이 법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 단 한 건을 기소했고 재판은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적용된 적이 없는데 지금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 기업 규제제도 개선 TF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을 규제하는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이 중대재해법을 하나의 대상으로 지목을 했죠. 그래서 이게 개정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노동부는 사실 개정에 소극적입니다. 한번 우리도 좀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워낙 지금 이제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개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개정되느냐가 문제고 핵심적인 내용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뭐로 볼 것이냐. 그다음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위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수준을 낮추거나 또는 다른 수단으로 이것을 가능하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경영 책임자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처벌이 사실상 지금도 뭐 거의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처벌이 사실상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행령 개정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10분이 지났습니다만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에는 제가 볼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 정치, 검찰주의가 있다는 거. 검찰이 다 할 수 있다. 검찰이 제일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법무부가 지난 70년간 검찰의 중요 수사를 담당해왔고 검찰 수사 기능이 축소된 만큼 국가의 부패 경제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 검찰이 약해지면 국가가 약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이 강해지면 국가가 강해지고 이건 완전히 검찰주의죠. 검찰주의. 다른 기관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이거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검찰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검사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수사하면 검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지난 70년간 그렇게 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한다. 굉장히 말하자면 이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같은데 보면 뭐 다른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멋진 검사가 나오죠.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것이 이 사람들 머릿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언제나 검찰은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이 너무나 크게 다르다. 언젠가 대통령이 무슨 통합 관련해서 얘기할 때 무슨 기본적인 인식이 이 가치관이 크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통합을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 지금 현 대통령이 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말이었는지는 이제 기억 못 하겠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권 세력 특히 이제 대통령실을 비롯한 이 검찰주의자들하고는 인식이 너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결국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는 정치에 있다는 것이고 이 정치가 이제는 뭐 불가피하게 안타깝지만 투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우리 한상희 공동 대표님, 그다음에 조영선 우리 회장님한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이런 대통령의 백일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발언한다는 게 사실 이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부터 경찰청에서 저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옵니다. 경찰청법 제23조 정치 관여 금지라는 조항이 있답니다. 경찰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조항을 어제부터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민변이나 우리 참여연대는 정치 단체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직장협의회라는 공무원의 단체가 한 130여 곳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 3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2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공무원들한테 직장협의회라는 게 있었는가?
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19년 12월에 그 직장협의회에 경찰관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법이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죠. 그러고 났는데 경찰관들한테도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그 노사협의체 정도에 준하는 그 직장협의회라는 게 있구나. 저희들이 알리고 연합체법도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저희들이 한 300여 개 경찰서에서 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요. 지금 276개 그 기관에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입 범위를 보면 한 8만 5천 명 정도 가입할 수 있는데 5만 3천 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일단 그런 좀 우리 직장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들은 작년에 그 대선 공약을 막 그 윤석열 후보께서 하시면서 우리 경찰관들이 엄청난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나라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장관으로 격상을 시키면 국무회의도 참석을 하고 또 한 단계씩 전체 계급이 11계급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정말 아마 많이 무지하게 많이 찍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실은 취임하시고 한 일주일 만에 그 공약을 파기한 것 같아요. 장관 격상을. 그러더니만 갑자기 예전 31년 전에 내무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겠다. 행안부 장관님의 사고 방식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80년도에 1980년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 경찰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너희들이 무슨 우리한테 덤빌 수 있겠느냐?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난 오판을 했습니다. 저희 경찰관들은 이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고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사춘기에. 제가 그 릴레이 삭발식을 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삭발식을 한다고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일부 그 회장님들은 그런 고민을 했지만 저는 거꾸로 고민을 했어요. 야, 하루에 3명씩만 깎기로 했는데 하루에 10명씩 줄 서 있으면 어떡하냐? 난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계급이 낮은 우리가 그 소위 계급사회에서 그 현장 경찰관들은 사실 뭐 경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경찰국이 설치됐는데 무슨 피해를 받을 것인가? 피해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릴레이를 열흘 동안 30명씩 머리를 깎고 단식을 하느냐? 사실은 경찰이 정권으로부터 중립되어 있느냐? 아니잖아요. 경찰청장들 다 교도소 갔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현장 경찰관들은 정말로 정치로부터 경찰관이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는 과도기적인 과정이었고 그런 사춘기에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달나라로 가는 세상에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소통이 아닌 수직적인 지휘계통을 하겠다는 게 경찰국의 가장 큰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첫 번째 경찰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치안감사 인사를 했죠. 치안감 인사를 했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경찰청의 참모진은 경찰청장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검찰의 모든 우리 지금 현재 인사들 보면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다 인사를 했어요. 검찰총장의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참모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하거나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참모진을 놓고 조직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조직 체계를 전부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가령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기획조정관이라는 자리는 치안감 저희들이 이제 뭐 군으로 따지면 투스타잖아요. 그런데 시도 경찰청장의 경험도 없고 경무관으로 서장 경험도 없고 각 다른 뭐 경비국장이라든가 뭐 보안국장 이런 걸 거쳐서 최종적으로 기획조정관이라는 자리에 있거든요. 국회랑도 조정을 해야 되고 정부랑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한 70년 이상 어린 친구를 경무관에서 갑자기 치안감을 올리면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갈이를 시켜버린 거죠. 경찰에서의 그 인사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힘 없거든요. 경찰청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 없는데 거기에 행안부 장관의 1980년대 생각, 의중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경찰 직장협의회 너희들은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할 수 있냐? 제가 사실 1년에 쓸 수 있는 연가가 21일입니다. 다 썼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21일을 쓸 수 있는데 열흘을 당겨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식을 9일을 했는데요. 이제 병가를 하면서 병가도 사실 1년에 두 달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그것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연가도 없고 휴가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고민하던 중에 또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집에서 격리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우리 변호사 모임에서 저희 경찰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정말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야, 너희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저희들은 총경 400명을 움직였어요. 총경 400명을 움직였고 지금 현재도 인터넷 상에서 국회 의원 소개 청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47만 6천 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내부에서 3만 명 서명을 받았고요. 길거리에서 7천 명의 수기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만 명 정도 서명부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어떤 법을 발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저희들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장윤선입니다. 저는 사실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하도 경대 출신들이 다 주도한다. 그러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확인돼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응원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TBS에서 프로그램을 하다가 뭐 개인적 사정 때문에 해외에서 3년 정도 살다가 귀국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촛불혁명 때 거리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 떠나 있으면서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어요. 다시 돌아오면 굉장히 좋은 나라가 돼 있을 거다. 왜냐하면 촛불혁명으로 정부를 세웠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지방 권력도 바꾸고 또 국회 권력도 바꿨으니까 야, 우리나라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앞서 여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어느 시대에 있나 70년대, 80년대 뭐 이런 것은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대단히 전국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가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원고에도 좀 썼는데요. 원래 이제 0.73% 표차로 당선이 됐죠. 그러면 0.73%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반대에 있는 그리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지 세력을 최대한 결집하는 방식으로 했지만 결과는 매우 나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지금 여론조사 그 지표를 보시면 6월 5주차 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데드크로스를 찍고 그리고 계속 하락하는 이런 방식이고 지금 뭐 29.6, 뭐 30%대를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갈 것인가?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어제 보여준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한 얘기 가운데 귀에 걸리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00일 동안 대통령이 뭘 했지, 윤석열 정부가 뭘 했지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면 기억에 남는 몇 장면들이 있죠. 빵집에 가서 빵을 산다거나 아니면 이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면서 팝콘을 먹는 장면이 연상이 되거나 이 나토에 갔는데 공군 1호기에 대통령 부인하고 가까운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을 뭐 태워서 논란을 일으켰다거나 뭐 등등의 정말 뭐 이제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뉴스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치마와 뭐 이런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던 장면들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도저히 이 정부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뭐 이런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능력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서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드러나는 상황을 보면 뭐 이를테면 극우 유튜버의 누나가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극우 정당의 대표 출신이 가 있다거나 아니면 일베 대변인이거나 뭐 물론 이제 동생이 일베였다 자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의 주변에 있었던 정치인들조차도 그건 말도 안 되는 해명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 이렇게 사장님 아드님들이 많이 계세요. 뭐 황 사장 아들, 우 사장 아들 뭐 이런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이런 사장님 아드님들이 근무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아빠 찬스 논란을 일으켰던 주기환 전 광주시장 출마했었던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아들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아버지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빠와 아들이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다 같이 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도 기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보면 윤석열 정부가 뭘 잘했을까 100일 동안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제일 그래도 좋은 점수를 줄 만한 것은 기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소위 이제 출근길 문답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라는 형식 이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민과의 소통이었는데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형식을 갖춰서 멋있게 하긴 했지만 자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 좀 좋은 점수를 못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하면서 뭔가 형식을 바꿔보고 뭐 질문받는 대통령, 비판받는 대통령의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내용은 엉망진창이었죠. 그리고 사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매일매일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정책 혼선인데요. 예컨대 전날 노동부 장관이 이제 주 52시간 관련해서 이제 노동시간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 이튿날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에 아이고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입장 아니에요라고 이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장관이 설당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24% 갤럽에서 24% 여론조사를 찍었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만 5세 취약 연령 인하 문제를 가지고 쟁점이 붙었던 그때가 이제 제일 여론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이제 박순애 장관 문제 같은 것도 매우 심각한 것이었죠. 즉 정책, 그다음에 내각의 인선에 있어서 어느 누구 하나
정말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장관 후보자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활용 점정을 저는 박순애 장관이 찍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리고 뭐 갑질 논란, 뭐 별의별 뭐 논문 표절 등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전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냐라고 대통령이 비호하고 그리고 임명장을 주면서 하는 얘기는 야당하고 언론한테 혼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해서 더 큰 빈축을 샀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인식 자체가 이제 국민과 완전히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핵심은 저는 이번에 있었던 위기 관리 대응 능력에 국민들이 완전히 야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본인이 그러니까 무슨 그 대통령이라는 공인이 인식이 있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발언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했어요. 퇴근하면서 보니까 우리 동네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됐더라고요. 그거 보고 집에 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 침수가 되는 상황을 보고 집으로 가? 어떻게? 이제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네 반장도 우리 동네에 침수가 시작되면 집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지 걷어붙이고 물 퍼내는 이런 일하고 여기저기 연락해서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비 오니까 빨리 집에 간 거예요. 더 비 맞기 싫어서. 이런 분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가 누굴 찍은 거지?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있는 건가? 공석이야?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 대놓고 도대체 대통령이 고립돼서 나오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야당이 비판을 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분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다. 자택에 위기관리센터급으로 다 이렇게 해놨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그렇게 국민의 의식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제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상황 인식에 대해서, 용인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정치인들이 나와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대통령의 자택을 위기관리센터급으로 해놨다고 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총리는 위법한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블랙 코미디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본인 스스로 도스태핑에서 그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문제 제기가 될 때마다 본인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나에게 당무는 물어보지 말아라라고 강조를 했지만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속에서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는 워딩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이 드러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더 복잡하게 꼬여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면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 그리고 내각의 문제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정책 혼선의 문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까지 정부 여당이 100일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이 야 이대로 나서는 큰일 나겠다. 뭔가 새로운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보신 것처럼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쇄신은 지금 하지 않고 덧붙이기를 하는 방식으로 간다. 뭐 이런 것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취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윤핵관이 계속 나오니까 정치의 중심에 윤핵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권력의 길목에는 검찰이 있죠. 검찰이 있고 그리고 모든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주진우 법률 비서관이 TF를 별도로 꾸려서 뭐 일반 민간 변호사들 포함해서 한 10여 명 내외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사실 시행령 통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하고 주문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앞서 우리 장유석 변호사님께서
검찰 왕국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보면 권력의 길목에 검찰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정보도 통제하고 있고요. 인사도 가지고 있고 앞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동어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검찰, 금감원, 그리고 국정원, 그러니까 인사와 정보, 경제 모든 라인에 사실 검찰 권력이 다 가 있고 컨트롤 타워의 핵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열 윤핵관보다 하나의 한동훈 장관이 더 힘이 세다. 역시 파워 엘리트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같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비서관들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뭐 주진우 하나 똑바로 일하고 나머진 다 그냥 그렇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주진우 비서관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제 왕 비서관이다. 이렇게 워딩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김기춘 왕실장을 모시고 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 있는데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결코 그때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위기의 징후들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 문제를 교정하고 바꾸고 고쳐 나가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면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같은 토론의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시민사회가 움직이고 있고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로 만들고 언론의 주목을 받게 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부가 더 이상 엇나가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외교나 뭐 안보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까지 너무 확장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